이 성장을 도모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2차 전지 아이템들을 좀 붙여 나가는데 이게 주가에 아직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회사가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회사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은 경우는 재련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트랙과 드라이브라는 기치를 내걸고 2차 전지 소재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투자들을 해 나가거든요. 뭐 동박이라든지 정구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일이 좀 겹쳐가지고 네. 예, 운용이랑 뭐 리서치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스케줄이 만만치가 않네요. 공모 펀드를 최근에 내놨어요. 네. 그게 지난달에 내놨는데 완판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완판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모 라이센스를 따고 네. 이제 공모 펀드를 처음으로 1호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VIP 더 퍼스트라고 이제 1호 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조금 더 많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완판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에 이 펀드를 기획할 때만 해도 워낙 시장이 좀 안 좋고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으로 수익률 마이너스 10%까지는 저희가 떠안아 드릴 테니까 좀 용기 있게 지금 한번 네. 간접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손익 차등형이라는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까지는 이제 손실이 없게끔 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나면 10%는 투자자 손실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VIP 자산운용에서 떠맡고 네. 그 이하로 좀 이제 내려가는 부분만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손실을 보시는 경우고 네. 반대로 오를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를 경우는 15%까지는 고객분들이 먼저 수익률을 인식을 하시고요. 아.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성과 보수가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네. 뭐 큰 차이 없이 고객분들이 가져가시는 구조로 그렇게 대칭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난달에 내놓고 완판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도 혹은 다음 달에도 네. 추가로 내실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되세요? 그 계획은? 원래 저희가 공모펀드 라이센스를 딸 때는 네. 사실 그동안 거액자산가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1임과 3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공모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청년층들이 적립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산을 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네. 그리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자산을 대비하시는 그걸 목표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호는 사실 한정판으로 이제 300억 그냥 완판이 된 거고 네. 사실 2호 펀드가 저희 메인 펀드고 이게 이제 적립식이나 퇴직연금이 가능한 사실상 이제 저희의 핵심적인 펀드를 지금 또 조금 차별화되게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4월 초쯤 네. 런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4월 초쯤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과 이 장기 투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퇴직연금 펀드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돈이 이제 묶이게 되니까 장기간 네. 동안 그 가치 투자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장기간 운용을 하시면은 확실히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 가치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너무 지금 좀 묻어두시고 네. 별다른 이제 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노후 자산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자산인데 지금부터 좀 불려나가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저희가 좋은 솔루션이 되려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이번에 첫 펀드 같은 경우는 300억이었잖아요. 네네. 이번 이제 오픈형 펀드니까 금액이 딱 네,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2천억 정도에서 소프트 클로징은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펀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하시는 게 전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하나는 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도 너희는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공정함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좋을 때 이제 펀드에 가입을 했더니 막 펀드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나쁜 경험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그런 어떤 조건들을 구비해서 우려들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모 펀드들도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사실 300억이면은 저희 자기 자본 34억을 사실 받쳐가지고 사실 손익차등형을 구현을 한 건데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20년간 꾸준한 수익률을 좀 쌓아왔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사실 작년 말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 시장 판단 혹은 저희 관점에서의 어떤 싼 종목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투영됐기 때문에 지금 공펀드를 내놓는 거라고도 해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2020년에 이제 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3천이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셨다가 또 많이 또 물리셨고 방향성을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품은 꺼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요 수준에서는 투자해도 만약 손실이 난다 해도 크게 뭐 많이는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작년이 사실 너무 과매도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아무리 금리가 올랐어도 좀 심하게 사실 주가 하락폭이 컸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게 저희 판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물론 이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이 있겠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국면들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가 어떤 그런 변곡점, 너무 과매도 됐던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조금 더 잠재워지고 그런데 주식은 전반적으로 좀 싸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너무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된 이 부분이 시작하기에는 좀 약간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느낌일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연초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사에서는 뭐 올해 장세 엄청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으셨던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큰 뭐 매크로한 장세보다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많이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시는지. 그래서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있는지 혹은 뭐 네. 어떤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방대한 주제기는 한데 좀 네.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찾을 건가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다르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 다르고 또 가치 투자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다르고 다 좀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 굿 컴퍼니 그리고 좋은 가격 이게 사실은 좀 가치 투자를 다른 투자하고 좀 구분짓는 그런 요소일 텐데요. 굿 프라이스죠. 요거의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종목. 보통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싸고 좋은 그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바텀업이라는 게 하나하나 뒤져서 이 교집합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이게 좋은 종목인데 이제 더 좋은 종목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짧으면 좋겠죠.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촉매라고 하는 요인이 이 펀더멘털이 주가로 반영되는 걸 조금 더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촉매까지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요 작은 범위가 이제 더 좋은 주식, 그러니까 굿 스탁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정성적인,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찰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영역이라든지 여기에서 일단 좋은 회사 그리고 거기에 좋은 가격인지를 찾아서 이걸 압축해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숫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게 좋은 회사를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ROE 뭐 이런 수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굿 프라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저평가된 지표를 예를 들면 B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EV, EBITDA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싼 것들 일단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영역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좋은 경영자인지 이렇게 다시 추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양쪽 다 좀 깔때기식 방법. 그러니까 여러 회사 중에서 내 기준을 여러 단계에 맞춰서 계속 추려가는 방식인데요. 출발점은 뭐 내가 잘하는 영역 혹은 숫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처음에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 그 부분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숫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흔히 투자자들이 많이 쓰시는 PER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지표들요. 그거는 이제 이해의 영역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럼요. 또 분석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 두 가지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송도 많이 보시고 전문가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산업이나 종목군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일관되게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차세대 먹거리 네. 혹은 차세대의 어떤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꼽았던 분야들이 뭐 K-팝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K-에스테틱 뭐 네. 피부과 관련된 네. 예, 피부 미용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추가한 게 이제 K-디펜스 그러니까 방산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K자를 앞에다가 붙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왔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그 경쟁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분야 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또 꼽았던 거는 일반 투자자들도 비교적 접근하기가 좀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역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라고 오랜 기간 좀 얘기를 드려왔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리는 과정들, 내가 잘 아는 산업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 그리고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 이렇게 하시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사실은 저희는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익을 더 앞으로 많이 벌어들일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싼 이런 종목들을 찾는 데 있어서 최근에 사실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음식료 업체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요? 예, 음식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많이 올랐죠. 이게 뭐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뭐 운임도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도 오르고 뭐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비닐에다 주는 게 아니라 패키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런 것들인데 그때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국면을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이제 가격을 다 올렸죠. 네. 근데 그 가격을 올린 거에 온기 반영이 되고 원재료가 좀 더 정상화가 되는 게 맞물려지는 시기가 올해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게 좀 눈에 뻔히 보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음식료 업체가 이해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높고 그래서 음식료 업체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사실 마음속으로는 연초부터 근데 음식료 업체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이 시클컬 더 그러니까 경기 순환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이 마음의 소리가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클컬 종목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을 때 이게 배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프로들은 이 경기 순환 종목이 어떤 변곡점을 잘 잡아내면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옛날에 뭐 피터 린치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네. 타이밍 좋게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음식료 업체가 머리로는 좋아 보이고 마음속으로는 시크릿 업체가 중국 리오프닝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바닥을 찍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둘 다 나름대로 결국에 한 1년 정도 지나 보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마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음식료에 주목하시기보다는 방금 네. 말씀하셨던 그런 경기 순환주들이라고 흔히 하죠.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 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나 되고 네. 그 펀드 매니저분들도 매일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네. 이게 뭐 비중도 워낙 크니까요. 예. 그 대표님이 보시기엔 삼성전자 어떠세요? 삼성전자가 참 묘한 게 일단 안 볼 수가 없고요. 그쵸.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너무 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이 회사의 판매가 줄어들면 당장 수출 지표가 꺾일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대표주고 반도체 1등이고 그동안 잘해왔고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순환하는 데서 큰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버텨나가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네. 뭐 당장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뭐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예측이 맞질 않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솔직히 아주 길게 보고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게 되는데 네. 단기에 이 사이클을 맞추겠다? 혹은 이게 바닥이다? 여기서 반도체가 좋아진다? 다들 뭐 하반기 때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알기가 네. 또 역시나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또 회사는 그러면은 알까 하면은 그것도 본인들이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짧게 보면 좀 어렵고 길게 보면은 오히려 그냥 가져가면 뭐 금리보다는 더 낮고 그리고 잘 아는
어떤 예사가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어렵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정교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어렵다에 가깝고 대신 저희는 그거보다는 뭐 반도체 소재 회사라든지 좀 꾸준하게 사용되는 그런 쪽을 오히려 더 대안으로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주주 선언을 밝혔는데 예. 거기서 좀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TSMC를 단타를 친 걸 아, 작년 3분기 때 샀다 4분기 때 판.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면서도 반도체 워렌 버핏이니까 뭔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가 안 좋구나라는 또 방증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뭐 밑에 이제 2명의 이제 매니저가 네. 이제 워렌 버핏 대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왜냐하면 버핏은 자기가 딱 잘하는 영역에 보통 집중을 좀 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사례로 일컬어지는 게 보통 잘 투자 안 하는데 이걸 소비재로 이제 보시고 투자를 한 거고요. 원래 버핏은 뭐 금융 그리고 뭐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굉장히 높은 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이제 두 분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나쁘게 보면은 단타고 이제 좋게 보면은 버핏도 이렇게 자기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목에 신경 쓸 법도 한데 그거를 또 빠르게 교정을 또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저는 배워볼 만한 부분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뒀고 과거에 뭐 다 장기 투자한 종목만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제 샀다가 뭐 IBM처럼 뭐 판 종목도 있고요. 성과가 좀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틀린 거보다 맞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현재 머핏이 있는 거지. 뭐 볼 차는 대로 뭐 다 골이 뭐 들어간다. 이거는 뭐 펠레도 안 되고 마라도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시도 대비해서 남들보다 맞춘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게 좀 현실적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터리 종목들도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뭐 시세가 엄청 나고 있고 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배터리 종목들이 워낙 크게 가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배터리 말고 별로 안 보인다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게 아마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이게 비슷비슷하게 다뤄지다가 반도체가 워낙에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더 기대감이 많이 좀 쏠리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2차 전지는 저희도 한 2019년부터 이 산업만 보는 전담 애널리스트를 내부에 둘 정도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섹터입니다. 다만 뭐 산업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누리거나 똑같은 각도의 성장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안에서 좀 추려보고자 하는 작업들을 저희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전부터 이 전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 노이즈나 부침이나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탈락이 되고 뭐 갑자기 어떤 업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커진다를 맞추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수혜를 입고 위너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거기에 리서치를 이제 투하를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요.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별로 조금씩 접근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저희는 뭐 2019년에는 일단 동박부터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동박이 가장 쇼티지고 좀 진입장벽도 높고 필수적인 소재라고 생각해서 이때 거기서 시작해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을 쭉 편입을 해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좀 빠르지 않나? 이 상승 속도가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공매도 그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겹친 것 같은데 뭐 한 10년 이렇게 지나 보면은 분명히 큰 산업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공급이나 수요나 기술의 변화나 이런 데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계속 그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을 볼 때 이 산업이 정말 성장할 것 같다 이러면 좀 선택이 어려울 때 1등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등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TF로 그냥 거기를 다 사면 거기서 뭐 망한 것도 나오겠지만 뭐 망해봐야 사실 주식은 마이너스 100%고 잘 되면 뭐 무한대로 사실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까진 거를 크게 번 것들이 좀 땜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ETF를 하거나 아니면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해당 아이템에서 1등하는 업체, 재무가 좀 튼튼한 업체, 주도하는 업체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추리는 거는 그래도 예측이 좀 틀렸을 때
버퍼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저평가된 정도가 클수록 거기에 대한 내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까지를 좀 더 충족시켜서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네.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네. 그 소재 업체들 그리고 그 소재를 공급하는 재련 뭐 이런 네. 업체들부터 해서 뭐 또 이 광산까지 밸류 체인이 이렇게 쭉 구축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 가치 투자 영역에서 봤을 때 혹은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네.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고 모멘텀이 좀 있을까? 아, 모멘텀이란 말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가격이 괜찮은 것 능력이 같아요. 안 돼서 그렇고 네네. 저희는 이제 그 밸류체인 하에 있어서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부터 2차 전지를 타겟으로 해서 설립이 된 회사도 있겠지만 네.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 기술을 좀 연관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2차 전지 산업 쪽으로 좀 확대해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성장을 도모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A라는 아이템을 하는 회사야라고 좀 규정된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에서 2차 전지 아이템들을 좀 붙여 나가는데 이게 주가에 아직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회사가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회사고요. 이 안에서 밸류체인에서의 어떤 힘의 역동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는 계속 분석을 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발굴 당시에는 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아연이잖아요. 네. 재련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뭐 트라이카 드라이브라는 기치를 내걸고 2차 전지 소재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투자들을 해 나가거든요. 뭐 동박이라든지 정부채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안 되더라도 원래 사업인 아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잘 되면은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꽃놀이패적인 성격에서는 아예 모든 운명을 2차 전지에 거는 회사가 잘 되면은 더 상승폭은 크겠지만 저희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사업과 신사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영위하는 좀 우량한 회사들이 먼저 발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 네, 거기에 이제 주가가 크게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 알고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아이템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조금 더 저희다운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모멘텀이 확 붙어갖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2차 전지도 뭐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막 주가가 엄청 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안 했는데 운영사 대표님 혹은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네. 그 포모라고 하죠. Fear of 네.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특히 가치 투자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일단 포모에 있어서는 사실 가치 투자들이 딴 건 몰라도 네.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잘 훈련이 돼 있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아쉬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또 가치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성향이 그러신 분들이 네, 저희는 저희대로 뭐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2차 전지만 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업종들 상당히 선방을 하거나 오른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전반적으로 담아서 특히나 올해처럼 이제 저는 이제 순환매 장세로 돌아갈 거라고 좀 봤었는데 순환매로 돌 때는 저희처럼 특히 이제 큰 덩치에서는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좀 힘들고요. 오히려 그냥 분산된 포트폴리오 하에서 그냥 좀 돌아가면서 오더라도 수익률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또 구조적으로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분산을 또 활용을 하고요. 네. 어떤 업종이나 속성의 분산들도 적당히 해서 뭐 2차 전지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의류도 있고 뭐 손해보험사도 있고 이렇게 깔아놓고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전략이라서 저는 뭐 한두 종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포모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어느 정도 속성의 분산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심리 관리를 하시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지주사 제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투자 지표로 봤을 때는 지주사는 분명 싸요. 너무 싸죠. 네, 뭐 할인율이 뭐 50% 이상이니까 뭐 7, 80% 되니까요.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중 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오너 이슈도 있고. 예, 논쟁적이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주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아서 또 이게 가끔씩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소거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주회사가 다 좋다가 아니라 소거법으로 몇 가지를 조금 제껴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상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지주회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제외를 해야 될 거고요. 아니, 주가가 오르기 싫다는데 사실 저희랑 이해관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주회사라 하면 뭐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매력이 다른 여러 사업들을 좀 포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사업은 시장에서 사기가 힘든, 그러니까 이중상장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라는 비상장회사를 사기 위해서는 A라는 지주회사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반드시 그 지주사를 사야지 네. 이 사업회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주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조명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이제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이제 행동주의, 왜냐하면 경영권의 팁은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또 행동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이런 거에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상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뭔가 촉매가 나올 수도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주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취향대로 걸러서 결국에는 이게 한 줌 정도 남는 지주회사라고 하면 뭐 그런 거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LS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주회사인데요. 일단 자회사의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편이고요. 아, 그것도 중요한가요? 네, 뭐 지분율이 70%, 100%니까 사실 뭐 40%, 50% 지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이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같은 운명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100%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사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좀 그런 디스카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전체적인 그룹으로는 그 동재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선이라든지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전문화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회사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가 주주 정책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고법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게 이제 이런 유들, 뭐 LS나 SK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남는 게 그냥 뭐 회장님의 관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가 좀 더 오해에 가까울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리레이팅이 되다 보면 또 그 하위에 있는 지주회사들도 연달아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S 같은 경우 LS 전선이 100% 자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네, LS 전선이 100% 자회사고요. 그리고 LS 산전이 이제 높은 지분율인데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니꼬동 재련, 지금 이제 M&M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독점적인 동재련 회사거든요. 그것도 원래 50%만 갖고 있다가 100%로 지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 요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뭐 이런 부분에 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다 이제 뭐 변압기도 넣어야 되고 전선도 넣어야 되고 뭐 구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 맞는 지주회사를 찾는다면 결국 지주회사기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싸다는 메리트를 쥐고, 그리고 이 싼 게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싼 종목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주회사 시작하는 것도 이제 좋은 접근이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분산의 어떤 한 축으로 써야지, 이것만 가지고 뭐 기도를 하게 되면 좀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포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관리를 해줘야 시장에서 된다고. 언젠가 또 인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식간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인식이 바뀌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에 음식료 업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꾸준한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경쟁력도 있고 싸기도 한데 그때는 음식료 업체들이 절대 리레이팅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뭐 성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때는 LCD 업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금의 전기차처럼 이제 다 이런 뚱뚱한 모니터가 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미래였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핫할 때였기 때문에 이 그늘 속에 음식료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롯데칠성, 오리온, 모뚜기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예를 들면 롯데칠성 이런 건 PER이 한 배? 한 배? 예, 한 배. 뭐 오뚜기도 뭐 매출 대비해서 뭐 저 PSR이 뭐 0.2배 뭐 이랬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한번 꾸준하고,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이익이 늘어나고 뭐 또
글로벌로 또 진출하는 회사들도 그 안에서 오리온 같이 그렇게 나오면서 리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음식료 업체들이 네. 그래도 멀티플을 과거에 비해서는 꽤 그래도 많이 받나 8배에서 한 15배 사이를 받는 업종으로 변신을 했던 것처럼 뭐 지주회사 포함해서 뭐 지금은 그렇게 각광을 못 받고 있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한번 또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또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어 온 거죠. 아, 이게 소외된 주식들이 영원히 소외되는 건 아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리레이팅이 되면은 또 갖고 있는 동안 리스크가 낮고 그리고 충분한 리턴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장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도 이 중간 지주사라는 네.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HD 현대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 네. 같은 회사들. 뭐 SK 스퀘어도 있고 또 좀 독특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건 뭐 이게 지주사도 아니고 네. 이거 뭐 정체가 뭐야 대체 이런 껍데기만 있는 회사긴 맞는데 예.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참 되게 네. 애매한 영역이라서 네. 저도 사실 중간 지주회사는 그렇게 눈여겨보는 아. 쪽은 아닙니다.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만약에 조선업이 좋을 것 같으면 현대중공업 사고, 예. 뭐 반도체 좋을 것 같으면 네. SK 하이닉스 사야지. 네, 뭐. 아니면 아예 지배구조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아예 처음부터 네, 가서. 회장님 네. 최대 주주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주회사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가 주가가 안 된 경우는 있어도 대주주가 자기 몸에 칼 꽂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한 최소한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간 지주회사보다는 최상층에 있는 지주회사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또 회장님들이 배당 받으셔야 되니까 또 배당률도 대체로 높잖아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이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연부연납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외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탈법적인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것 때문에라도 배당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대를 또 건너가면 대주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손주, 증손주 이렇게 늘어나게. GS 뭐 이런 예. LS 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몇몇 네. 분들이 경영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아, 그럼 그쵸. 이분들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배당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주주랑 한 배를 타는 거니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의사와 그런 구조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지주회사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네.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총 시즌이 앞에 있어서 코앞이라 지금 보니까 뭐 JB금융, SM엔터테인먼트, KTNG, 뭐 BYC 등등등 뭐 워낙 많은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대상이 된 기업들이 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테마주 같이 네.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은 막 주가가 막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행동주의 흐름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사실 시민단체에서 네. 삼성전자 주총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당함을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목격한 우리나라 행동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였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회장님이란 분이 뭐 당신 몇 주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뭘 해도 좀 쉽지 않았던 하지만 그때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의식이 이제 제고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계 펀드에 의한 그런 지배구조 개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소버린 사태도 있었고 소버린도 있었고 뭐 아이칸이 KTNG에 네. 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국계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제 라자드라는 회사에서 네. 그때 속칭 장하성 장하성 펀드. 펀드라고 네. 불렸었죠. 그때도 장하성 펀드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다 단계 많이 올랐고 그 후보가 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다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서 지금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평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새로운 국면의 행동주의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거는 외국계가 아니라 토종 펀드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뭐 KB라든가 이런 데서 시도를 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인디펜던트 하우스들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온라인이라든지 네, 왜냐하면 인디펜던트가 아니면은 네. 행동주의를 할 때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들 중간에 또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토종 하우스들이 그동안의 많은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유효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점.
그 사이 이제 제도적인 개선들이 많이 있었죠.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미국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제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를 본 거예요. 야, 애플은 뭐 자사주를 발행 중에 40%를 샀대는데, 야, 그리고 저기 뭐 주가 빠지면은 자사주도 사고 이사회가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던데 우린 뭐냐,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퍼지면서 그게 지금 현재 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행동주의 3.0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거 보이실 것 같아요. 야, 요거만 조금 개선하면 주가 좀 오를 것 같은데, 회사 확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네. 막 이런 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한국 회사들이. 그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또 주가가 좀 저평가된 이유기도 한데, 그럼 실제 사례들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SM의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보셨구나.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지금 시기에서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좀 이거는 너무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 기관 투자자로서 사실 주총 때 행동주의 쪽에다가 이제 표를 던졌던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좀 명백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투자하는 장기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연간 한 10통 이상의 이제 주주 제안을 비공개로 이사회나 최대 주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은 우호적인 방식, 그리고 뭐 망신을 주거나 뭐 그런 방식보다는 계속 그분의 논리적인 어떤, 그리고 장기 주주로서 계속 제안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이 부분은 고치면은 좀 더 좋을 텐데, 모두를 위해서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실행을 할 만한 것부터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제안하고, 이런 방식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자식도 그게 뭐 요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안 바뀌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길게, 그리고 계속 회사와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식의 이제 행동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우호적인 방식. 네, 우호적이면서 컨설팅형 방식이라고 저희는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 행동주의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저희 같이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주 제안을 하면 최근에 분위기는 좀 어때요? 과거하고 최근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가 심지어 제 대학생 투자자일 때도 주총에 가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때 이제 피가 훨씬 뜨거울 때라 주총꾼이셨군요.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의장 이래서 이제 뭐 신문에 저 난 적도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신문에 사진으로 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너무 이제 대화가 안 됐죠.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는 왜 우리가 배당을 해야 되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볼 정도로 사실 인식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은 뭐 이게 우리나라 뭐 정치사로 치자면 한 80년이 아니라 일단 87년 정도는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같은 어떤 지향점, 행동주의 관점, 그러니까 지배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지향점으로 보면 아직 갈 길 굉장히 멀죠. 그 행동주의 펀드 최근 이렇게 열풍을 보면서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그 SM과 라이크 기획 관계 같은 거를 이렇게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어떤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근데 굉장히 그게 딜레마인 게, 사실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K-팝 산업 워낙에 좋게 봤었고, 투자할 당시에 SM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주가 훨씬 낮을 때였었고, 그리고 이해도도 좀 높았고, 얼마 전에 저 뭐 에스파 콘서트도 다녀오고, 워낙 제가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해서 제가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행동주의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언제부터 그 행동주의 펀드에 그 같이 하셨어요?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거는 이제 2020년, 21년 이제 그때쯤. 그러니까 KB가 처음에 주재한. 그때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 이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동안에 사실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이 올라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었던 거고요. 뭔가 바뀌어야 될 회사, 뭔가 좀 단점이 있는 회사를 애초에 행동주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안 좋은 걸 알고 사는 거잖아요. 뭐로 사면 모르는데, 근데 또 내가 그 바꾸는 거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 바꿔주길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원래 염두에 두고 있던 회사였는데 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지는 여기가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 뉴스를 보고 추가적인 투자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좀 현실적이지 그 이후에 뭐가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요즘 뭐 예를 들면 또 차 파트너스라는 데서 남양유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KTNG도 현재 진행 중인 거 두 군데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제안들을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인삼공사가 별도로 상장이 된다면 좋을까? 저들의 제안대로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남양유업이 실제로 자사주를 저렇게 제안대로 하게 될까? 왜냐하면 최대 주주의 변화가 조금 있는 시점이니까요. 남양유업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일단 남양유업이 이제 좀 악명이 좀 높은 회사 예전에 갑질로 이제 최대 주주 판다고 했다 안 예, 판다고 예. 한 것까지는 한행 저희가 알고 컴퍼니 있어요. 이제. 네. 일단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행컴퍼니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회사는 또 정체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좀 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회사 영업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도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무 구조 자체는 좋거든요. 적자가 나지만 워낙에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이 많기 때문에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도 요즘 행동주의 쪽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이 옛날에 그냥 최대 주주의 지분만 이렇게 쏙 프리미엄을 주고 갖고 오면 네. 최대 주주가 되는 시기였는데 네. 사실 미국식의 스탠다드는 나머지 소액주주의 지분까지도 다 사야 되거든요, 인수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인식이. 제도가 이제 바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스템 같은 네.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가 또 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원래 한행컴퍼니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행이 좀 쉽지 않다면 자사주로라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최대한 사고 그리고 자사주라고 하는 게 싫은 분들은 자사주에 팔고 떠나고 아니야 나는 자사주 지금 파는 건 싸다고 생각해.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82만 원이더라도 나는 남양유업 훨씬 한행컴퍼니 회사에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응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도 한행컴퍼니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제안을 한 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제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남양유업이 이게 터졌으니까 비슷한 거를 또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도 그냥 분산을 하는 가운데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 캠페인이 조금씩 이제 걸리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캠페인이 걸려서 거기에 뭐 파는 경우도 있고 뭐 백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백기사 역할을 해줬던 거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경영진을 오히려 바꿔버리는 코카콜라처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거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분이 그걸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버크셔 정도 자기 지금 수중에 있는 그 회사가 원래 돌아가 보면 약간 그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약간 적대적 M&A를 했었던 케이스였고 그 외에는 갖고 있던 회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가치 투자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면에서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캠페인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실제로 가치 투자자군 중에 일부가 행동주의를 하는 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또 활성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완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거대 괴물을 뭐 추상적으로 상대하기보다는 이런 케이스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방향일 거고요. 미국도 6, 70년대에는 자사주 매입 이렇게 투자자들이 얘기하면 야 그게 뭔데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행동주의 내지는 주주 의식의 고취 이런 것들 제도적인 변화들이 꾸준히 쌓이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던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그 정도 단계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을 또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이유가 또 그런 미국 시장의 한 6, 70년대 수준이라고 본다면 개선될 점이 많은 만큼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은 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최근 2년간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이제 떨어지시고 또 안타까운 결과를 얻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증시라고 하는 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 포기하면 안 되고요. 계속 정말 요즘 말로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선택들을 좀 더 정교하게 나가시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축적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다음에 이런 사이클이 오더라도 더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거기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올해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복을 누리시는 가운데 과거에 어떤 본인의 의사결정들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서 계속 쭉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쌓는 계기로 지금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십시오. 네, VIP 자산운용도 올해 나오는 펀드들이 다 잘 대박 나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